어쩌지도 못하고 또 잠 못 이루네. 네가 좋아하던 빗소리가 왜 오늘따라 서글픈지 떨어지는 저 빗방울처럼 네 생각도 언젠가는 더 내려가겠지. 같은 우산 속에서 나를 보며 미소 짓는 너. 수많은 밤이 지나도 그 모습이 아른거리네. 책 읽을게요. 아이 떨려. 여행을 직업으로 삼은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자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신야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지에서 날것을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는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 4학년 때다. 동아리 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하하 그래 네 맘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고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뜨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환호성이었던 것 같다.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에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 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주하기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노력을 강요하는 폭력. 채찍질이란 뜻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다. 제목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대는 영화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관객에게. 저예산 영화인데다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최고의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려는 대학 신입생 앤드루가 교내 밴드에 합류한다. 지도 교수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플래처. 플래처 교수는 칭찬이 재능과 꿈을 좀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만하면 잘했어 라는 표현을 가장 혐오하는 그는 학생들이 달팽이 관에 책짓질 하겠다는 듯 연습 도중 온갖 폭언을 날린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박자가 틀렸어, 바보, 멍청이 라고 으르렁댄다. 그가 자신의 혀로 휘두르는 채찍은 제자들의 귀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후려친다. 누군가 내게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더라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뭐 그만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면 난 반대일세 라고 답할 것이다. 노력은 스스로 발휘할 때 가치가 있다. 노력을 평가하는 일도 온당하지 않다.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에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앤드루가 사촌과 성공의 기준을 두고 언쟁을 벌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붙인다.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 안 그래? 유명 재즈 연주자인 찰리 파커의 삶을 빗대 드럼 연주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애들로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러자 앤드루가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저는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멘트였으리라. 뭐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대사인가.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히 토해내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 그뿐이라 게다가 어떤 영화는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면 빛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내 마구 솟구치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에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스위치 같은 게 딸깍 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나는 그래 똑똑하지 않아 혼자서 해낼 자신이 없어 나는 너의 대답을 듣고 싶어 솔로 감기 취향론.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곱는다고 강변하는 친구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상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구시렁댔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녀석이 줄기차게 주창하는 이론이 있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취향론이다. 연애와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나를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하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해.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육상경기에서 바통 터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우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우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야.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단, A는 늘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 분주함에 갈래. 뉴스를 봤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학원에 다니느라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귀가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은 있어요?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꼬마아이는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당돌하게 대꾸했다. 대화요? 그럴 시간이 없죠. 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빠요. 하긴 한창 뛰어놀 아이들은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게 현실이니 당연히 그러성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얽매이고 또 지배당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종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것 같다. 바빠서 못해, 시간이 부족해 같은 어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그 바쁨에 지고 만 것이다. 특히 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처리할 때면 그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시간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막다른 길에서 붙잡히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가 참 못마땅하다. 그리고 가끔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겠다.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바쁘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함에도 갈래가 있는 듯하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경우가 있고 핑계를 찾다 보니 분주한 때도 있다. 오늘 하루 난 어떤 색깔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쏟아냈을까? 비극과 비극. 청주시 오송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압도적인 소음이 열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차 속도에 비례해서 그의 목소리 데시벨도 줄기차게 상승했다. 사내의 입에 부부젤라 같은 응원 도구를 이식해 목소리를 증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내는 통화 상대에게 잔뜩 화가 난 듯 했다. 1시간 가까이 열과 성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난 그의 목소리를 억지로 들으며 현역 시절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폭넓은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박지성 선수를 연상했다. 사내의 지구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내용도 엿듣게 됐다. 그가 토해내는 모든 얘기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그 친구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본인에게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통화를 하면서 자아 성찰까지 하는 것인가? 급기야 사내는 통화 막바지에 폭발적인 고음을 자랑하는 가수가 샤우팅을 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이 문장이 왜 이리 웃기던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희극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은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다니.
역시 사람은 흥분하면 자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만 한편으론 사내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 현대인의 비극적 자아상을 고발하는 행위예술일지도 모른다는 꿈보다 해몽식의 상상을 하며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가? 세상사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희곡 중에 벚꽃 동산이란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기적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상하는 과정을 날카롭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지주 라네프스카야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호프는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뿌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는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카야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카야에게 이런 조언이 들릴 리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인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 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게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긴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내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원래 그런 거라니까?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다. 신통한 문장이다.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한다. 상대가 아무리 얼토당토 않는 궤변을 쏟아내도 웬만해선 토를 달 수 없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칫 엉뚱하고 삐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혁명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다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질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수업 시간만 해도 그렇다. 교사도 학생도 질문을 독려하지 않는다.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먼저 가르쳐준다. 그래서 답만 열심히 외운다. 어쩌다 궁금한 것 있나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바쁘다. 궁금한 게 생긴다. 왜 우리는 질문을 아끼는 걸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궁금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서툰 것일까? 어쩌면 원래 그러니까를 남발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경험과 준칙을 강조하는 화법에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고, 그런 심리는 다른 해석과 호기심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최근 답정너라는 신조어로 진화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뭐 그런 논리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외부로 향하는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부로 향할 때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수능 아니면 체념이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직 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이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질문만으로 현실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질문은 답을 구하는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판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새끼를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 틀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달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캘린더의 어원은 라틴어 칼렌다리움이다. 회계장부, 빚독촉 정도의 의미가 있다. 고대 로마에선 채무자가 매월 초하루 이자를 갚았다고 한다. 갚아야 할 빚이 맞은 사람은 회계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슬쩍 달력을 올려다 봤다. 나는 이 원고를 2015년 마지막 날에 쓰고 있다. 오늘 자정 서울 종로의 보신각 종소리는 어김없이 텔레비전 중계화면을 타고 전국에 울려 퍼질 것이다. 방송국 아나운서는 2015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허무하기도 하네요. 라는 상투적인 멘트로 방송을 시작할 테고, 라디오에선 해가 저무는 끝자락에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클로징 멘트로 끝을 맺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 철저한 자기 반성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숙연한 자세로 과거를 되씹어 봄직하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나 부정은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법.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비관주의로 물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정도면 애썼다고, 잘 버텼다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슬쩍 한 해를 의미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다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으리라. 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느 선배가 술자리에서 남긴 말이 떠오른다.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했지만 그가 얼큰하게 취해 낯가린 문장이 며칠이나 귓가에 맴돌았다. 기주야, 인생 말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찌 보면 간단해. 산타클로스를 믿다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더 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겨울 주말이었다. 밀린 업무로 정신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도로가 태릉 아이스링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칼바람의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급한 볼 일이 생겨 외출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시지 않으셨다.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잠시 뒤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힘겹게 차에 오르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기주야.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난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며 콜록콜록 공연한 기침만 해댔다. 어떤 말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굳이 민망하게 2번, 3번 주고받으며 서로의 심경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 괜스레 마음만 더 아프다. 나는 어머니가 흘린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차디찬 빙판길에 미안이란 단어를 내동댕이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난 자동차의 히터를 더 크게 트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 시끄러운 히터 소리에 묻혀버리도록.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끈. 집 근처에 조금 느린 아이들,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의 재활을 돕는 학교가 있다.
학교 앞 정류장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수업을 마친 학생과 학부모가 한 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 하루는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난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두 사람의 걸음새를 좀 더 들여다봤다. 자세히 보니 서로의 몸을 얇은 끈으로 연결한 채 걷고 있었다. 끈은 줄넘기 줄 같기도 했고 등산용 밧줄 같기도 했는데 한쪽은 학생의 왼손에 동여매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어머니 오른손에 칭칭 감겨 있었다. 왜 그런 거지? 고개를 갸웃했다.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외침에서 그들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찻길로 내려가면 안 돼. 어머니는 아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애를 먹는 듯 했다. 길거리에서 아들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끈으로 몸을 동여맨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일순 임산부의 자궁 안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태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졌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자궁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선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몸뚱아리를 여전히 탯줄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은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듯. 잠시 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나와 모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멀리서 바라본 어머니와 아들의 흐릿한 실루엣은 서로의 몸을 생명줄로 연결한 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어느 기슭에서 대자연과 맞서고 있는 산악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그렇다면 저 어머니와 아들은 어떤 산을, 무엇을 위해 오르는 것일까? 글쎄다. 어쩌면 저들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꽤 아득하고 특별한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감히 오를 수 없는 그들만의 신성한 보물을 향해. 내일은 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달빛보다 깊어. Walking in the moonlight. 애지 욕기생. 비가 올 듯 말 듯 우중충한 새벽. 일산 국립암센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탑승한다. 한 번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 서울역 가는 1200번 버스 서요? 양쪽 손에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낸 듯한 흔적이 보였다.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가 잔뜩 들려 있었다. 저도 1200번 탑니다. 오면 알려드릴게요.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와 나는 나란히 올라탔다. 몇 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당신이에요? 환자가 잠 안 자고 뭐해요? 병상에 있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인 게 분명했다. 난 바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읊조린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녀가 꽤 긴 통화를 마치면서 뭔가를 고백하듯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괜스레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다. 아니,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덕분에 버틴다니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번쩍하고 머리를 스치는 글귀가 있었다. 애지욕기생 이란 말이 퍼뜩 떠올랐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어쩌면 그녀야말로 애시 욕기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삶을 버티고, 아니,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닐까. 짐작건대 그녀는 남편에게 틈틈이 전화를 걸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 어린 말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숭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속삭이며.